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시간 데이터의 도전 과제, 미래사회 니즈와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생활시간 조사의 발전과 또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 통계청에서 마련된 의미 있는 온라인 세미나인데요. 오전에는 개회사와 튜토리얼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시간 사용으로 찾아보는 우리 사회 니즈에 대한 세션, 그리고 시간 사용으로 살펴보는 유무급 노동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사용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상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개회 말씀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근관 통계청장님께서 개회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통계청장 류근관입니다.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선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튜토리얼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 국민의 하루 24시간 시간 사용 형태를 파악하는 조사인 생활시간 조사를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제5회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해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자원, 그리고 분명하게 제약이 존재하는 자원인 시간에 대한 조사, 생활시간 조사는 많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중요한 통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GDP 중심의 물적 경제 성장에 중점이 주어졌고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삶과 질과 행복의 중요성이 다소 중요성이 덜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생활시간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성평등, 노동, 돌봄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DP를 보완하는 국민 계정, 위성 계정 중에 하나인 가계생산 위성 계정을 작성할 때에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국가 성평등 지수를 작성할 때에도 역시 생활시간 조사가 사용됩니다. 또한 국제사회 주도로 전 세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른바 SDG의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권익 강화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작성할 때도 생활시간 조사가 활용됩니다. 이렇듯 생활시간 조사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 활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유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간 데이터 관련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통계청은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공표한 다음 해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은 시간 데이터의 도전 과제, 미래사회 니즈와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시간 활용, 1인 가구의 시간 활용,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구직 노력 등 각계각층의 시간 활용 관련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적 방향 등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이번 토론회장이 마련되었지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의견 개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의 다각적인 토론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직접 청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의미 있는 말씀을 진행을 해주셨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환영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온라인 세미나의 개최 의미를 되짚어 주셨습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양성평등, 노동,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의미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유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오전 세션 첫 번째 세션이죠.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튜토리얼은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생활시간 조사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은기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지,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정책 개발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이런 귀중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온 저로서는 통계청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자료 생산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 실제로 또 분석한 결과들도 발표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 생활시간 조사 그 현황 및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발전 방향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가 이 한국에서 발표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를 발견해서 그 자료들을 또 그대로 발표 자료에 넣다 보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 설명도 들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과학적 연구에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시간 연구 업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국에서 이루어진 생활시간 조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그 국제 시간 학회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학자들도 이 학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통계청에서 만들어진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그런 국제적인 협력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제시간학회의 전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통계청에서도 그동안 여러 형태로 국제적인 협력을 해왔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제적인 생활시간 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생활시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행동분류 체계에 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여러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 연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동안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철학, 자연과학 이런 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 여겨져 오고 다뤄왔던 그런 분야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철학자 칸트의 경우에도 다 시간이 들어 있고요. 모든 철학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하고 또 물리학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학 자연과학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를 할 때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이 두 축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누구나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온 그런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린다면 미국 시카고대 사회학과의 앤드류 에보츠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연구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이 타임 매터스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온전히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연구 업적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철학, 자연과학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이 시간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업적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과 또 시간 사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이 타임 버짓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시간 예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에서도 시간은 돈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제 번역하면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24시간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서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도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다라는 생각은 결국은 동서양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도 결국은 이 시간을 그 예산을 짤 때처럼 시간도 마찬가지로 잘 계획하고 이걸 짜고 분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타임 버짓 스터디라는 것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타임 버짓 스터디가 주로 그 옛날 그 개념으로 따지자면 가정대, 지금은 대부분 그 학교 이 단과대학 이름이 이제 생활과학대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홈 이코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야에서 이 타임 버짓 스터디가 아주 오랜 그런 히스토리,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업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1939년에 출판된 그 Time Budget of Human Behavior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939년에 출간되었으니까 정말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피트림 소로킨이라고 이 사회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그 러시아 태생이시고 그래서 러시아 학자신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건너오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1939년에 이 Time Budget of Human Behavior 결국은 인간이 그 행위를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마치 예산을 짜서 사용하듯이 자기가 하는 행동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한 중요한 업적을 이미 1939년에 출간해서 이 시간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 버짓 스터디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이 타임 버짓 스터디가 지금은 이제 많은 경우에 단순히 그냥 타임 뉴스, 시간 사용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 타임 버짓 스터디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그 학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 러시아 이 혁명 시기에도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었었고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이 글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80년대에 발표된 글인데 그때 거기에도 바로 피트림 소로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언급되어 있고 그분이 이 타임 버짓 스터디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 중요한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한 개인적인 또는 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 사회학적인 또는 그런 비교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식으로 계속 연구 범위가 그 확대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그 맨 마지막에 그 1972 짤라이라고 하는 분을 그 언급해서 이분들이 논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짤라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 시간 연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 짤라이는 그 헝가리 그 학자신데, 이 시간 연구에서 이 헝가리가 차지하는 위상이 또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난데, 그걸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이 짤라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 버진 연구가 계속 발전해서 결국은 국제적인 비교 시각에서 연구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지금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국제시간학회, 영어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News Research라고 하는 그런 학회로 발전되었고, 지금은 이 시간 사용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모두 이 국제시간학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회학회는 국제사회학회가 있는데, 그 ISA라고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사회학회가 그 하위에 여러 분과별로 그 리서치 커미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RC 이제 13번에 해당하는 그런 분과학회가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로 활동했던 학자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 영국의 조나단 거슌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이 시간 연구를 또 앞장서서 이끌어 오신 그런 영국인 학자가 대표적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 타임 버짓 스터디에 관한 그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임 버짓 스터디는 역사가 이미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금도 그 이 분야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학문 분야 한 분야처럼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계속 보게 되면 이 타임뉴스 리서치가 결국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유럽에서 그 유럽 통계 유로스테이트라고 하는 유럽 통계에서 지금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헥투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 사용 조사로 발전되었음을 또 여기에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그냥 오랜 역사를 가진 타임뉴스, 그 타임 시간에 관한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가 이 시간 예산 연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국제 시간 학회를 거치고, 그리고 결국 유럽 그 EU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EU에 속한 모든 그런 회원 국가들이 공유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통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이 시간 연구에서 현대 시간 연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헝가리 학자 이 알렉산더 이 짤라이라는 분이 1972 이건 1966년이네요. 1966년에 마찬가지로 이 타임 버짓 리서치의 그 연장선에서 이런 중요한 그런 논문을 그 출판하셨고, 이 논문이 이 시간 예산 연구 분야에서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연구 업적입니다. 그래서 1966년 현재 그 타임 예산 연구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연구가 그 진행되고 있고, 또 그의 중요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설명한 아주 오래전인 1966년에 출판된 논문인데, 이 연구가 이 시간 예산 연구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지금도 인용되고 있는 그런 연구 업적입니다. 또 짤라이 그 이분이 이 1972년에 이 단행본을 또 편찬을 하셨는데요. 이 제목이 The Use of Time, 이제는 이제 시간의 사용, 이런 제목으로 그 책을 출판하셨는데, 제가 그 국제시간학회에 가서 국제시간학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활동해오고 있는 그야말로 이 분야의 그 원로 학자들을 제가 그 만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이 시간 연구의 역사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물어보고 또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연구의 원로 학자들이 바로 이 짤라이를 자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짤라이가 1972년에
이 편집해서 출판한 이 책이 이후에 그 시간학회 또 시간 연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아직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시간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로 1972년에 헝가리 학자 이 짤라이가 편집한 이 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짤라이 업적을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이 경제학 저널인 The Economic 저널에도 리뷰가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제 시간 연구에 저는 이제 사회학자이고 또 사회학적인 시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연구는 어느 한 학문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이 경제학자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짤라이가 1972년에 이 편집한 책이 출판되었을 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경제학자가 리뷰하시고 이 경제학 저널에 리뷰가 실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는 어느 한 학문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이 학제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한 학문 분야의 연구가 물론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학제적인 혹은 융합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이때에 바로 시간 연구가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그런 한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외 시간 및 또 시간 연구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몇 사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표적인 연구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야말로 제가 그동안에 접하고 읽고 또 판단할 때 중요한 그런 연구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골랐기 때문에 저의 어쩌면 자의적인 그런 선택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 소개해드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연구 업적이 있구나, 어떤 식의 연구가 가능하구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이 Changing Times라는 책이 2000년에 출판되었는데요. 바로 이 Changing Times가 현대 시간 연구를 이끌고 있는 전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이고 지금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교수로 계시는 이 조나단 거슌이라는 분이 2000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Changing Times라는 책을 통해서 그동안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노동과 여가의 이 균형이 이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또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균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 일상생활은 또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런 걸 제시한 책으로 이 책의 의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거시니가 2000년에 출판한 이 Changing Times라는 책이 현대 시간 연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스 모엔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신데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 계시다가 지금은 아마 미네소타 대학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It's About Time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바로 이제 부부들이 서로 시간을 어떻게 공유하고 또는 또 시간 사용에 관해서 부부가 또 어떻게 협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커리어와 또 이런 돌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러 분야를 걸쳐서 그런 분석한 그런 중요한 연구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Time Divid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현재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뉴욕 대학에 계시는 그런 교수님 두 분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혹은 부부 또는 이런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서로 어떻게 시간을 나누면서 결국은 균형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또 어디에서 그런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분석한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 제리 제이콥스는 펜실베니아 사회학과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캐터린 걸스는 지금 뉴욕대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생활시간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국은 미국 사회의 어쩌면 이것이 미국 사회의 생활 리듬이라고 이제 이분들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그 생활 시간 조사 타임 뉴스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은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몇 년 전에 타계에서 수잔 비엔치라는 분을 대표로 해서 쓰여진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의 가족이 변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도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가족 내에서 시간 사용이 부부 간에 혹은 부부와 자녀들 간에 어떻게 나눠지고 결정되고 소비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미국의 가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 생활시간 자료를 잘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 업적의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쓰신 경제학자들의 연구 업적물인데요. Fighting for Time, 그래서 Shifting Boundaries of Work and Social Life. 결국 이제 경제학자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제 노동의 경제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 경제학을 하시는 경제학자들 가운데 이런 생활시간 자료를 이용해서 결국은 노동과 그 밖의 시간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은 노동 시간을 확보하기 노력, 그 다음에 여감이 또 다른 그런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노력이 결국은 이게 Fighting for Time 이런 연구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책은 시간 사용 자료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간에 관한 연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는 오래전에 그 생활시간 연구라는 책이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 그런 문숙재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또 한 책은 저기 보면 김혜숙 또 이가영 두 교수님이 쓰신 가사노동과 시간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자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가정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활과학대라고 하는 홈 이코노믹스 분야에서 활동하던 그런 학자들이셨고 바로 이 분야에서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가 우리 한국에서는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 이 홈 이코노믹스 분야에서 바로 이 서울대학교 옛날 서울대학교 가정대 또 이화여대 가정대가 이 타임 버짓 스터디의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학파라고 볼 수 있겠죠. 에서 나온 연구 업적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또 사회를 보여주시는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계시는 임도빈 교수께서 정부 조직과 시간 관리 그래서 행정학자신데 이렇게 또 이 거버먼트에 관한 정부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실 때도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대표적인 업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제가 중요하게 소개드릴 책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그런 두 단행본인데요. 200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1, 2 이 두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한국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999년에 제1회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했고 그 자료 그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원자료를 제가 직접 구입을 한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것을 여러 분야로 직접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직접 분석해서 출판한 그런 연구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단행본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제가 아직 별로 많이 보지 못했는데 2005년에 제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윤석 교수님도 그때 제가 연구에 초빙을 해서 이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래서 2005년에 이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아마 우리 한국의 그 시간 연구를 그 역사를 정리한다면 이 두 책이 가지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 이 업적이 반드시 인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내용을 바꿔서요. 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활시간 조사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물론 통계청이 1999년에 이 생활시간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 생활시간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KBS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이름으로는 신문학과라고, 지금은 언론정보학과인데 그 당시에는 신문학과라고 과의 명칭이 신문학과였었고, 여기에 그 추광영 교수라는 분이 부임을 하셔서 이 KBS와 함께 국민생활시간조사라는 것을 1981년에 시작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때는 이제 학생이었고 졸업한 다음에 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할 때 이런 걸 한다고 그래 저는 저런 무슨 조사를 하나, 저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아주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식도 없었고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 또 자료의 중요성을 몰라서 도대체 저런 자료가 뭐에 쓰인다는 거야.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서울대학교 추광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KBS 국민생활시간조사가 1981년에 이제 일종의 파일럿 서베이와 같이 시작되었고 1985년엔 더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5년마다 한 번씩 이 국민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시간조사는 일본의 NHK 국민생활시간조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디자인되어서 설계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의 원래의 목적이 KBS 그런 미디어 사용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9년에 통계청이 이 생활시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1회 생활시간 조사가 1999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1999년에 제1회 생활시간 조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여성들의 무급 가사노동 또 무급 돌봄노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의 기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위성 계정을 구축하자, 이걸 아주 중요한 목표로 해서 1999년에 제1회 생활시간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통계청이 1999년에 제1회 생활시간 조사를 기획하고 실시하게 되었는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런데 1995년에 베이징에서 국제 여성 대회가 있었습니다. 즉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국제 여성 대회가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1995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된 그런 플랫폼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여성들의 무급 가사노동 또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인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 경제에 내셔널 어카운트 국민 경제에 여성들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5년 이 베이징 국제 여성 대회가 특히 여성과 관계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99년에 이 대회 결과 작성된 그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로 바로 여성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행하는 경제적인 활동, 이것의 가치가 전혀 평가되지 않고 저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야 된다. 이 파급력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995년 베이징 국제 여성대회 이후에 이 여성들의 중요한 활동이 국민 계정에서 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가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995년 베이징 국제 여성 대회 이후에 그러면 여성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하는지 그걸 직접 우리가 측정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물론 선진국에서는 뭐 그 타임뉴스에 관한 서베이에 관한 역사가 오래됐지만 특히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타임뉴스 서베이 같은 그런 조사를 기획도 할 수 없고 실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95년 베이징 국제 여성 대회 이후에 1996년에 멕시코에서, 그리고 1998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베닌, 지금도 가장 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베닌, 그리고 이 남아시아인 인도에서 이 세 개의 이 타임뉴스 서베이가 기획되고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이징 국제 여성 대회 이후에
즉 무급 가사노동, 또 무급 돌봄 노동 등 경제적 활동 및 가치가 국민 계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계 계정에 그런 위성 계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로 떠올랐고 결국은 이 일을 담당할 때가 바로 통계청이다. 그래 통계청에서 우리도 그러면 생활시간 조사라는 것을 기획하고 실시해서 자료를 산출해야겠다. 이제 이런 개성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위성 계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내셔널 어카운트, 그 국민 계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여러 분야의 그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여러 분야에서 따로 그런 국민 계정을 만드는 것을 위성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 통계청에 재직하고 있었던 통계청 오늘날의 그 사회통계과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우리 손혜리 선생님, 이 손혜리 선생님은 나중에 통계청에서 오늘날 그 여성가족부로 그 옮기셔가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손혜리 박사님이 2000년에 이 제1회 그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한 후에 2000년 조사연구학회의 학술지인 조사연구 1권 1호에 시간연구 특성과 생활시간 조사 개발 과정이라는 논문을 출판하시면서 1999년 제1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어떻게 준비돼서 실시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 밝힌 논문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혜리 그 선생님이 생활시간 조사의 목적과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어요. 즉 국민 계정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또 대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삶의 질 파악에 굉장히 유용하다. 특히 여성의 삶을 파악하는 데 이 생활시간 조사가 굉장히 유용하다. 또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 또 이동. 오늘날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도 안 되고 자료가 많지 않은데 바로 이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서 여가 또 이동 이런 것도 연구하고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 생활시간 조사가 어떻게 계획되고 실시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하셨는데 1995년 베이징 그 국제 여성 대회 이후에 1997년에 생활시간 조사 기본 계획을 통계청에서 수립을 했고 세 차례 실험 조사를 마친 후에 1999년에 본격적으로 제1회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생활시간 조사에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인간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걸 분류할 것인가 그 행동 분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한국에서 실시된 통계청의 이 생활시간 조사의 행동 분류 체계를 어디를 모델로 했을까 보면은 바로 유럽의 이 하모나이즈를 하는 이 유럽의 이 그 생활시간 조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행동 분류 체계를 받아들여서 모델로 해서 1999년에 1회 생활시간 조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시간 조사라는 것이 1981년도부터 실시된 상대적으로 그래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아주 큰 이 표본 크기를 중심으로 한 조사는 결국 1999년 통계청이 실시한 제1회 이 생활시간 조사가 아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사가 되었고 이후에 매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9년에 가장 최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자료는 지금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직접 원자료를 분석하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임금을 받는 노동, 또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 또는 여가의 다양한 그런 분야들의 노동,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쟁점들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분야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정부기관 같으면 정부기관의 목표에 따라서 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 또 학자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또 연구하는 분들에게 가장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또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건지, 또 내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 생활조사 자료, 생활시간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중요한 조사를 하고 나면 이 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그 중요한 조사 자료의 의미를 항상 반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제1회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마친 뒤에도 학자들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생활시간 조사 종합 분석 사업 보고소라는 제목으로 2001년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1999년 제1회 생활시간 조사 자료, 이 자료가 가진 의미를 분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시간 조사가 방대한 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분야에 관해서 다 분석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1999년 제1회 이 생활시간 조사가 의도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 연구 용역을 이 통계청에서 이화여대에 계시는 그런 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에 계셨던 윤소영 박사님과 또 그 스승이신 아까 생활시간 연구라는 단행본을 출판하셨던 이화여대 문숙재 교수님 팀이 이 연구 용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분들의 관심이 바로 가사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1회 이 생활시간 조사가 목표했던 그런 위성 계정을 구축하는데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어떻게 분석되고 활용되어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 사업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1999년에 이루어진 통계청의 제1차, 제1회 생활시간 조사가 목표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활동, 즉 무급 가사노동 또는 무급 돌봄노동,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위성 계정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런 생활시간 조사 배경에는 이미 국제적으로 오랜 그런 시간과 역사를 가진 시간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간 연구, 또 이는 시간 연구를 해온, 시간 연구에 종사해온 그런 여러 학자들이 어떤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국제적인 시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단체인 국제시간학회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시간학회라고 그냥 제가 한국어로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News Research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의미로는 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가 되겠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연구 단체, 이게 이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News Research라고 하고, 이것을 앞 한자들을 따가지고 IATU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발음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식으로 표현하는데 ER2R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국제시간학회로 제가 통칭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학자들도 자신이 한 활동을 다른 학자들의 활동과 함께 비교도 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또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에 또 시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총 집결해주는 이런 학술 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를 다 개인적으로 수행하지만 학자들이 1년에 한 번 또 정기적으로 모이고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
그래서 이 학술 단체가 중요한데 바로 시간 연구에서는 이 ER2R 국제 시간 학회가 그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국제 시간 학회가 도대체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이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온 그런 원로 그 외국인 원로 학자를 제가 이 외국에서 열리는 이 총회 때 가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역사도 제가 청취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분야에 가장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국제시간학회의 활동과 그 역사를 처음부터 같이 해온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캐나다의 온타리오 대학 아닌가요? 토론토 대학으로 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워털루 대학에 또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캐나다 대학에 계시는 이 윌리엄 미켈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계십니다. 이 윌리엄 미켈슨은 이 공식적으로 국제 시간 학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1970년대에 이 시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구 단체 이런 집합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직 국제 시간 학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이분이 국제 사회학회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여기에 하나의 분과로서 이분이 시간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시간 연구 학자들을 모아서 그동안 자기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도 발표하고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동질적인 그런 감정도 느끼게 하면서 이 분야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학자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미켈슨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활동이 많은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 정착해서 캐나다에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제 시간 학회의 연례 학술 대회는 꼭 참석하시고 논문도 발표하시고 직전 국제 시간 학회 총회에서는 이분이 또 기조 연설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국제 시간 학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바로 1970년에 이 불가리아 이 마르나라고 하는 데로 이 시간 연구자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국제사회학회 일종의 분과 학문 분야의 하나로서 일종의 시간 연구 분과 학회 같은 것을 이분이 조직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1970년에 이런 모임이 있었고 또 2년 후인 1972년에 스위스에서 74년에는 독일에서 그리고 76년에는 이런 모임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978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연구 학자들을 모아서 이 분과 학회처럼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이분이 노력한 그런 분과 학문 분야였어요. 노력의 끝이었고 그 뒤에 약간의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이 시간 연구의 뜻을 같이 한 학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1988년에 오늘날 국제 시간 학회를 결성하고 그 첫 학술 대회를 바로 헝가리에서 갖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헝가리가 이 시간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독특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짤라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1988년에 이 헝가리에서 제1회 대회를 갖고 그 뒤에 이제 매년 이 국제 시간 학회 연례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도 시간 연구 이 통계청에서 나온 생활시간 조사 원자를 분석하면서 이 시간 연구에 발을 디디고 그래서 이 국제 시간 학회에 이제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참석했을 때 이 국제 시간 학회 이쪽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연구가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이 한국인 학자들이 이 시간 학회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통계청이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 한국에서 이 국제 시간학회에 연례 학술 대회를 한번 개최해 달라고 저한테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연례 학술 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한국인 학자들을 신뢰하고 또 한국인 학자들의 연구 업적도 신뢰하고 또 이 자료를 이 조사를 매 5년마다 이어가고 있고 아주 질 좋은 자료를 산출하고 있는 통계청에 대해서도 깊은 신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통계청과 협의해서 결국은 2016년에 한국에서 이 통계청이 후원하는 이 국제시간학회 이 연례 학술 대회를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2016년에 한국 서울에서 이 학회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계속 해마다 되었고, 2018년에는 이제 이 국제시간학회의 40주년을 맞는 약간 의미 있는 해여서 헝가리가 1회 대회를 유치했던 헝가리가 다시 이 대회를 유치해서 부다페스트에서 40회 이 연례총회를 하게 되었고, 2021년에는 스페인에서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약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자면, 어쨌거나 지금 이 국제시간학회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도 이 국제시간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임원진에 제가 그 2019년부터 이 임원의 그 임기가 4년인데 2019년부터 그 4년 동안 그 국제시간학회 부회장으로 출마해서 또 제가 그 당선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시간학회에서 사실 저희 그 한국 대표들이 참석하기 이전에는 일본이 NHK 국민생활시간조사의 역사가 길고 일본인 학자들이 일찍이 여기에 참여해서 일본인 학자들이 국제시간학회에서 마치 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시간 연구에 참여하고 또 국제적인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서 제가 그 덕분에 또 부회장 그 역할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한국의 특히 이 시간 사용 연구라든지 또는 생활시간 조사 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시간 조사에 관해서 통계청도 1999년 제1차 조사 자료를 산출한 이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을 했었는데, 제가 통계청의 홈페이지에서 그 발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첫 발표가 2015년 제38회 생활시간 국제학술대회 2016년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2015년에 국제 워크숍, 그 다음에 2010년에 생활시간 연구 국제회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국제회의를 그 통계청과 함께 갖게 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가 생활시간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 이 분야를 계속 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통계청과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연결해서 2010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시간에 관한 이런 국제학술대회 워크숍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아마 통계청에서도 이 생활시간 조사에 관해서 이런 국제적인 워크숍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생활시간 워크숍을 하면서 이때 바로 생활시간 연구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었고, 그 뒤에 바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인 학자가 함께 협력하는, 그리고 또 통계청도 같이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이게 진천되어서 2015년에 2014년 또 생활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 용역이 있었고, 연구 용역 발표회를 제가 마찬가지로 통계청에 제안을 해서 이것을 국제 워크숍으로 발전시켜서 2015년에 2014년에 발표된 실시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합쳐서 그때도 국제 워크숍으로 통계청이 국제 협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2016년에 서울대 그 호암 센터에서 호암 컨벤션 홀에서 이제 2016년 이 국제시간학회 38회 국제시간학회 연례 행사를 통계청의 후원으로 아주 정말 조직적이고 성대하고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서 그 행해졌던 국제시간학회 연례총회와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연례 학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통계청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호암 컨벤션 센터에서 이 국제 시간학회 연례 총회를 마친 다음에 전 세계 이 시간 사용 연구자들이 정말 한국이 대단하고 이 대회를 그 후원하고 같이 이끈 통계청이 굉장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생활시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아주 찬사를 제가 대신 받아서 몸둘 바를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바로 2010년에는 가사노동과 여가가 투영된 사회발전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서 국제 생활시간 워크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열렸던 대회에 가서 이제 일과 그 가족의 그 균형 여기에 관해서 발표했었는데 아무튼 이때 그 참가하면서 이 국제 시간학회에서 한국이 이 연례 학술 대회를 개최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국제 행사를 제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은 뒤에 통계청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통계청 사회통계과에서 이 조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찬성을 하셔서 그럼 저희가 2016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미 저희들이 이런 그런 이거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열리는 국제 시간학회 연례 학술대회마다 다 가지고 가서 이걸 다 배포하면서 2016년에는 서울에서 열린다. 많이 참석해 달라. 굉장히 권유하고 그래서 핀란드 또 뭐 터키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활동도 거쳐서 2016년에 2016년 이전에 2015년에 201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제 워크숍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시간학회 회장, 부회장 또 이런 중요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워크숍을 가질 수가 있었고 2016년에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지 못했던 가장 성대하고 조직적인 그런 생활시간 국제 시간학회 연례 총회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40주년 회의를 개최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40주년 이 국제 시간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40회 이 시간학회 연례 학술대회하고 38회 우리 서울에서 열린 국제 시간학회 연례 학회의 이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2016년에 개최했던 국제 시간학회 연례 이 학술 대회의 그 규모와 그 다음에 이 통계청의 지원 이런 걸로 이루어진 그 성대함이 비교할 수가 없었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한데 일본이 오랫동안 이 국제 시간학회에 그 가입해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생활시간 조사 국제 시간학회 연례 학술대회 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왜 우리가 한국보다 이렇게 못하느냐. 근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일본에서 다시 한번 개최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우리 국내 그 서울에서 이루어진 2016년 국제 시간학회 위상이 굉장히 컸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 한국의 시간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 한국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이 생활 시간 조사의 원자료가 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국제적으로 다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생활시간조사에 이어서 대표적인 국제시간조사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생활시간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MTUS라고 불리는데요. 그 멀티내셔널 타임 뉴스 스터디라고 해서 MTUS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 MTUS 자료는 이게 원래 여기에서 이 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해서 자료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실시된 자료들을 이 동일한 그 포맷으로 다 변형을 해가지고 아카이브에서 결국은 이 시간 사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하는 활동이 바로 이 MTUS입니다. 지금은 그 런던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의 이 센터 포 타임 뉴스라고 하는 이 시간 사용 연구소가 옮겨갔지만 그 전에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이 연구소가 있었고 바로 옥스포드 대학에 이 데이터가 아카이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14년 생활 시간 조사 자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자료를
여기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에 제공을 해서 이 원자료를 그대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MTUS 포맷에 따라서 변형시켜 가지고 원자료의 그 가치를 남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그런 포맷으로 바꾸어서 아카이브가 되어 있는데 2019년 자료는 아직 이 MTUS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영국, 유럽 등 24개국 생활시간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아카이브가 되어 있고 지금 생활시간 연구, 이 시간 사용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예산 연구에서 시작된 그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유로스탯, 그 유럽 그 EU의 통계 그 시스템에 결국 포함된 그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라고 해서 결국은 유럽 각국이 이 생활 시간 조사를 하지만 결국은 다 동일한 그런 포맷을 맞게 그 포맷을 공유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아카이브되어 있을 때는 따로 별다른 장치 없이 이 데이터가 국가별로 상이한 포맷이 아니고 동일한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내는 산출하는 그런 조사가 바로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입니다. 이 조사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격적인 조사는 사실은 역사가 많지 않고 이 EU 스탯 가운데서도 이 문화를 중심으로 한 통계 분야의 대표적인 이 조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에 관해서는 이 유로스탯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그 안내가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유로스탯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이 헥투스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어느 나라인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EU의 주요 그 멤버 국가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그 헥투스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미 이 헥투스 조사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느 학회에서 발표됐던 그런 슬라이드 있어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라나 인터넷에 가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면 아주 좋은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서 이 행동분류 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행동분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잤다, 무슨 또 먹었다, 또는 씻었다, 휴식을 취했다, 이동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그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우리가 분류했는데 그건 또 우리나라에서만 활용이 되고 인정받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1999년 제1회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기획했던 손혜리 그 당시에 아마 손혜리 사무관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혜리 사무관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활시간 조사를 하면서 행동분류 체계에 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래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행동분류 체계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바로 이 헥투스 이 유럽의 생활시간 조사의 행동분류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 골격으로 제1회 조사할 때 제1회 그 행동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분류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5년마다 이어지는 조사에서 계속 이 행동 분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이 통계청과 또 이 학계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항상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행동 분류 체계를 계속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분류 체계를 자세히 분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합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개선하는데 이 행동 분류 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또 혼자 했는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함께 했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먹는 그런 활동을 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 먹었다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먹었다는 것인지 먹는 행위를 한 것인지 또는 혼자 먹었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지 도대체 누구랑 같이 했다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이 행동분류 체계를 만들 때도 중요한 그런 고려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가 계속 변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행동도 거기에 맞게 사실은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또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TV 시청하면 매우 단순했습니다. 집에 TV가 있고 그래서 혼자 혹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봤다. 아주 우리한테 명확하게 들어오는 개념이죠. 그러나 지금은 TV 시청이 꼭 집안의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동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할 수가 있고 또는 다 그걸 녹화한 걸 다운받아 가지고 또 시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회가 변화하고 사회의 변동과 또 과학기술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또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TV 시청이라고 우리가 행동 분류를 하더라도 이게 TV 시청이 과거에 거실에 있는 TV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걸 분류하고 캐치해내는 것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는 행동이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멀티태스킹이라고 한 시점에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행동 분류를 쓰고 또 이 동시간대에 이 타임 다이어리 시간일지를 기록할 때 이것들을 또 어떤 행동을 했다고 또 이걸 기입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이 이 사회의 변동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동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또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와 함께 우리 사람들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 혼자 혹은 다른 사람 누구와 함께 그런 활동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동 분류 체계의 구축이 계속 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도 이 생활시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 분류를 할 것인지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우선 유엔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생활시간 조사에서 행동 분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이루어진 이 행동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이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생활시간 조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1995년에 베이징 국제 여성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주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범위를 넓혀가지고 생활시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금까지는 우리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혹은 무시되었던 그런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정밀하게 분류해가지고 이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유엔에서 이 행동분류 체계를 구축할 때도 바로 그러한 점에 지금까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여성들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세밀하게 들여보면 거기에서도 여성들의 무급 가사노동 또는 무급 돌봄노동이 얼마나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행동분류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SDG라고 하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 목표를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5번째 이 SDG 목표인 Gender Equality 결국은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결국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결국은 여성들이 행하고 있는 중요한 일 또는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 여기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되고 그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어야만 그동안은 여성들은 뭐 하는 일이 없다, 막연히 이런 그 사고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우리가 몰랐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기여를 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그러한,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돌봄 노동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돌봄 노동이 결국은 어디에서 막히게 되면 결국은 전 사회적으로 이 전 사회적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돌봄 노동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막연히 그건 여성의 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당연히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간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주 박했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어느 사회나 이 성불평등이 나타났던 것이었고, 결국은 이 SDG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5번째, 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들의 그 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었고,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무엇이야, 이걸 평가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다른 자료가 아닌 바로 이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서만 그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이 SDG의 5번, 이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공관 통계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개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점에서 SDG의 5번째 이 성평등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건 유근간 통계청장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목표고 그런 사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연관해서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그 38회 이 국제 시간학회 연례 학술대회, 국제 시간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너무 성대해가지고 세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 대회를 그 주관한 사람이 한 명이었지만 모든 세션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션이 있었을 정도로 성대했었는데, 그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국제 시간학회에 특별 세션을 그 조직해가지고 운영한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이 제목이 Counting Women's Work 이라도 있어요. 결국은 여성들의 일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들로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그게 발표가 되었었고,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홈페이지에 2016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시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바로 자기네 팀이 이 특별 세션을 했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도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자기네 활동의 결국 방향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분들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하는 것이 그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의 활동에 경제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지금 이분들이 서울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분들이 다 지금 자기 홈페이지에 그대로 자기네들이 전제하면서 결국은 자기네 활동이 이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 구축에 여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귀중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그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하고 반영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그런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한 활동으로 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시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이런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함께 참여했던 그 학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레첸 돈 하워라는 분은 이 버클리 대학에서 인구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바로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 이쪽 분야에 활동하시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릴리 마가라고 하는 분은 이 헝가리 여성학자예요. 이처럼 이 팀도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국가에서 나오는 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바로 서울 대회에서 이 특별 세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첸 돈 하워가 이 발표했던 발표문을 보면 그 시간 이 사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케어 이코노미, 돌봄 경제에서 바로 이 성, 또 연령이죠. 연령, 그다음에 젠더,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집중해서 그걸 찾아내고 반영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2016년에 이 그레첸 돈 하워 이 박사가 이 발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경제에는 젠더라는 요인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젠더 이코노미 혹은 젠더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 경제학적인 연구에도 이 젠더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젠더 이코노믹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여성들이나 여성 경제학자나 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의 한 부류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뭐 경제학에는 소위 정통 주류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고,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가 뭐 주류 경제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어느 사회나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또 어떤 연구가 가능할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통계청에서 이루어지면 통계청은 이 생활시간조사 자료 원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 성, 연령, 특히 이제 성,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 시간량을 통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 생활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통계청은 이 원자료를 분석해서 뭐 성별, 연령별 혹은 교육 수준별로 국민들의,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각 행위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밝혀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국인들은 평균 얼마나 잘까? 그전에 소위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게으르다, 일종의 약간 죄악시 했었는데, 정말 지금도 한국인들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수면 시간의 양 혹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노동 시간이 긴 거야? 다시 한번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자료도 알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손혜리 당시 사무관께서 밝혔듯이 이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뭐에 활용될 수 있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질, 특히 일과 여가, 이게 어떻게 균형을 또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도 생활시간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GNP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경제학적인 지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런 단순한 경제학적인 지표, 경제적인 지표 가지고는 한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로 측정되는 여가라든지 일과 그런 삶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유용한 지표다, 이런 생각이 조셉 스티글리츠라든지 여러 경제학자들이 제안하고 또 그걸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면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지금은 매우 높고, 이제는 누구나 누구나 자 입을 열면 워라벨 이런 소리가 당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질에 관한 높은 관심, 여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 정보가 공유되는데, 바로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자료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앞으로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라는 겁니다. 이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는 결국은 세대 간의 결국은 부가 어떻게 이전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세대 간의 어떤 균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 간에 특히 부라는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이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런 경제학적인 부만 아니고 결국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트랜스퍼되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내셔널 타임 트랜스퍼 어카운트 여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는 우리 통계개발원에 계시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내셔널 트랜스퍼 어카운트 또는 내셔널 타임 트랜스퍼 어카운트에 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국제 이 시간학회 학술 대회에서도 이 통계개발원에 계시는 우리 학자들 또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발표하고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특히 한국통계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미국 하와이대에 계시는 경제학자 이상엽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계청 또 통계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이 분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통계청 또 통계개발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지대하고 이미 이 분야에 국제적으로 선두주자가 되어 있고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 분야에 더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문제가 어떻게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내셔널 타임 트랜스퍼 어카운트를 구축할 때는 다시 한번 이 여성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더 강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이 여성들의 역할 또 성평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무슨 연구를 하든지 그 목표 중에 하나는 그게 다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돌봄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전에는 잘 보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 또 학교가 다 멈춘 다음에 결국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결국은 여태까지 누군가가 행해졌던 그 돌봄이 막히는 순간 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고 혹은 가족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돌봄 경제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돌봄 경제에 관해서는 저도 아주 큰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케어 이코노미 앤 워크라고 하는 결국은 케어 워크 앤 이코노미 결국은 돌봄 노동과 경제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케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단순히 돌봄이 얼마나 중요하다가 아니고 이 경제와 연관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분야의 한 분야인지 나아가서 한 국가의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될 때도 이제는 돌봄을 고려하지 않는 여성들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재정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불완전한 재정 정책임을 그것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이런 연구가 진행되었었고 이 연구 결과를 계속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발표를 했었고 특히 2019년에는 이 한국을 특별 이 국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 분야에서 이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 즉 이 젠더 이코노믹스를 하는 학자들의 연구 단체인데 이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의 그 대표적인 학회, 이 학회가 2019년에 예를 들면은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그 한국인 학자들도 참석해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그 여성들의 그런 무급 가사노동 또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발표하는 그런 장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초에 서울에서 이 돌봄 경제 이 국제 프로젝트를 결산하는 큰 국제 행사가 열렸었고 이 국제 행사에는 이 돌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학자들 또 노벨상 수상자였던 조셉 스티글리츠라든지 아주 국제적인 저명 인사들이 다 함께하여서 이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그 발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이 인구학적인 변천, 인구학적인 변동이 가장 강한 사회에서 이 돌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 연구를 할 때 이 사용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국의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제일 중요한 자료였었습니다. 또 지금 충남대에 계시는 윤자영 교수님은 바로 이 무급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이런 것의 경제적인 가치가 이 돌봄 경제에서 얼마나 되는지 또 발표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분들은 이걸 넘어서 가지고 결국 이러한 가치가 이 국민 계정에 포함되어야 되고 또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칠 때도 이 분야가 포함되어야만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정 정책으로서 그 제일 균형 잡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거시 경제학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그 발표했었는데 바로 이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한국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입니다.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없으면 아예 이런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재정 정책의 돌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분야의 그런 연구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다면 한국의 생활시간 조사의 특성을 고려해서는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독특하게도 그 응답자에게 이틀치 일기를 생활 시간 일지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수, 목금, 금토, 토일, 일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두 날의 생활 일지를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그 이례적이고 다른 나라의 생활 시간 조사에서는 그 찾아보기 힘든 조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 24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틀치 이렇게 붙어 있는 이틀치 생활 일지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생활 시간 일지로 분석해 보기보다는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48시간 생활 일지로 만들어서 분석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하는데 우리가 매 요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뭐 주중 또는 주중과 주말과 그다음 또 주중 이런 것에 관한 우리의 그 생활 패턴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시간이나 수면 시간 같은 걸 계산할 때도 단순히 24시간 하루치 시간 일지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틀치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노동 시간 혹은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48시간 생활 일지를 만들어서 이 그 수면에 관한 연구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노동 시간에 관한 그 연구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생활 시간 조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또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활시간 조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어떤 식의 연구가 있는지 이건 조금 그런 학문적인 그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이론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이론의 도움이 필요한데 통계청에서도 통계 개발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 단순한 수준의 분석을 넘어서 조금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때는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석도 통계청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미국 그 사회학회지에 그 실렸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 결국은 이 성평등과 이 가사노동 분담에 관해서 이 대표적인 이론을 소개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이 젠더 롤, 성역할에 대한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가용성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대표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느 이론이
그 한 사회에 더 적합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한 사회 구성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낸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도 이런 이론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분석 방법도 그 단순한 서베이 자료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찾은 중요한 그런 연구 중에 하나는 이 지아코모라고 하는 이 스페인 아주 젊은 학자인데요. 이 스페인 젊은 학자가 2016년 서울대회에는 대학원생으로 참여했는데 그 뒤에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수학을 했는데 이 젊은 학자 지아코모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얼마나 이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해서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통계적인 분석 방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통계청에서도 앞으로 이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또 분석할 때 단순한 그런 통계 분석 방법을 넘어서서 조금은 좀 수준 높은 그런 적합한 분석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한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 생활시간 조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되었는지 몇 가지 분야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었죠.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사실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그리고 시간 사용에 관한 학문학적 관점부터 국내외 생활시간 조사의 현황, 그리고 국제시간학회의 활동과 시간 사용 연구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또한 연구의 예시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오전 세션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 오후 세션은요 1시 30분부터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오후 세션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